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지만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의 평범한 이론을 증명한 건지 아니면 과도한 낙관에 취한 건 아닌지 주목되는데요. 우리 증시도 기운이 나쁘진 않습니다. 인플레 우려 속에 새해를 준비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할까요?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6.8%, 뭐 40년 만에 가장 네. 크게 올랐다는데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뭔가 금리 인상 빨라지고 해서 주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왜 이렇게 거꾸로 시장이 올랐어요? 뉴욕 증시? 사실 그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날 예. 미국 증시가 바짝 얼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전날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수치가 나올 것 같다. 미리 네, 경고를 미리 했군요. 언급을 했는데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렇게 발표돼도 너무 놀라지 말고 정점은 좀 지나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 찾고 있어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도 고점에서 한 30%나 빠져버렸고 유가도 이번에 뭐 그 오미크론 변수가 좀 있었지만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아마 그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항만에서 컨테이너선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적체 현상. 예. 예. 근데 그게 조금씩은 해소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류난이 해소된다는 건 인플레가 좀 약간 완화된다는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공급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수치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장이 예상한 수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물가 상승률이 예. 예상대로. 우리 높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나왔네. 그러니까 뭐 수치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건 사실인데 시장이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발표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어떤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말씀드린 예. 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게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다. 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점은 지나간 거 아니냐,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피크를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본다는 약간 거예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수치만 봤을 때는 우리가 봐도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막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약간 뭐 실적도 항상 피크아웃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물가도 좀 피크아웃 찍은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기대감이 예. 주식시장에 조금 작용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우리 서학개미들도 주목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 11월 물가 상승률은 40년의 높은 수준인데 물가 상승이 정점을 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곧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미국 시간으로 14, 15일 회의. 자, 그러면 굉장히 결정을 내리기가 좀 파월 의장 좀 고민스러울까요? 어떻게? 일단은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은 사실은 긴축은 아니고 예. 돈 푼 걸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요. 돈 푼 걸 근데 줄이는 거. 계속 네. 풀긴 풀어요. 단돈 1원이라도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테이퍼링이 종료될 때까지는. 다만 이거를 뭐 한 달에 그 뭐 1,500달러씩 풀던 거를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죠. 뭐 한 달에 150억 달러. 근데 이번에 아마 300억 달러 줄이는 걸로 결정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번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은 150억 달러씩은 줄이는데 1월부터 아마 이제 300억 달러씩 줄이게 될 것 같고 이러면은 내년 3월이면 이제 거의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속도면. 그럼 내년 3월에 만약에 이게 끝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일각에서는 이렇게 물가도 높고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아니 그 트럼프가 아니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파웰 의장을 지금 연임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물가 잡으라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바로 또 금리 인상 4월에 하면 어떡하지? 네. 5월에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할 겁니다. 테이퍼링 물가 아까 상승과 말씀하신 상관없이 대로 월 300억 불 정도 줄이는. 예, 줄여서 이제 0으로 만들겠죠. 더 영으로 이상 예. 돈을 안 푸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양적 완화가 끝나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은 그렇게 또 녹록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 이게 또 경기에 또 데미지가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가 아시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부채가 많아요.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한 번 정도 뭐 당연히 미국 금리는 언젠가 올리겠지만
상반기에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예. 하반기에 좀 올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만약에 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물가 상승이 진짜 이번처럼 정점을 지났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제 좀 꺾이는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이유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굳이. 예.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면 안 올릴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실제로 물가가 좀 피크 찍고 꺾이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원자재값 상승의 어떤 정점 친 것 같다는 것들이 과연 12월 뭐 1월 이런 때 네. 통계로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네, 맞아요. 근데 내년에 이사님 한 번 정도 FRB가 금리를 올릴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는 어떻게? 내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왜냐하면 정도? 이제 금리 정상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금씩 금리 정상에 좀 나서고 있고 예. 그리고 물가가 안정화되더라도 예전보다는 레벨은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 물가를 그래도 좀 계속 하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좀 금리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올린다면 시장에는 조금 완화적인 이런 그죠.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내년에 많게는 3번까지도 예상을 그렇게 하니까.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예. 3번까지도 보는데 근데 이거 3번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코로나에서 막 회복되는데 부채도 많은데 금리를 3번 연달아 올린다. 이거는 뭐 이제 경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 일본이 실기한 게 잠깐 좋아지는 줄 알고 금리 올려가지고 잃어버린 20년에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이 그렇게 뭐 쉽게 연속해서 올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다 우리 염이사님의 전망 같은 시나리오라면 내년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큰 흐름, 방향성 조금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럼 네, 방향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린다는 건 예. 경제가 어쨌든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서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올해 내내 성장주가 좋았잖아요. 네. 그럼 경기 민감주들한테도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면, 또 오미크론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경기 좋아질까, 리오프닝 할까 이런 의구심은 있는데 다행히 치사율도 좀 낮잖아요. 네. 그런 거 본다면 결국에 내년에 경기 민감주들한테도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달리는 말보다 지금 못 오른 기업들이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네. 가치 주고 안 갔습니다. 가치주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보는 것도 네. 좋은 왜 점이에요. 이제 제가 그 큰 흐름을 여쭤보느냐면 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CEO 자기 회사 주식을 막 내다 팔고 네. 많은 유명 기업들이 자사주를 파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파티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 이제 정점을 쳤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염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표현은 그러면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네요. 근데 미국은요 이게 자기 자사주 파는 경우가 흔해요. 되게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론 머스크도 네. 예전에도 제가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보다 훨씬 낮았죠, 사실은. 훨씬 낮은 가격이었고. 근데 이번에 좀 사실 뭐 뉴스가 나왔지만 세금 때문에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세금을 좀 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머스크가 예. 선제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는 뭐 본인 스스로 이미 팔기 전부터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도 어느 알려졌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주가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죠. 네. 이제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거는 그 유통이 안 되는 물량인데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 그렇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는 이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회사가 안 좋아져서 파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거는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지금 계속 확장성을 좀 보여주잖아요. 애플도 내년에 그 XR 기기인가요? 이제 AR 글라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에 쓰이는 그거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2025년도에는 그 이제 자율주행차 이 출시설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자율주행. 네. 거기다 에너지 사업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이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추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단지 이런 기업들이 그냥 CEO가 주식 팔았으니까 빠질까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침 그 머스크 CEO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그 와중에 같은 전기차 테슬라도 그렇고 네. 우리 서학개미들 좀 투자한다는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 이게 일제히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 뭔가 전기차 업종 큰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근데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작도 안 한 시장입니다, 사실은. 침투율이 4.5%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20%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유럽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자동차. 근데 그동안 트럼프는 사실은 전기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혀 이쪽을 육성을 안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예. 늘려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년도에 GM, 포드 같은 데서도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 리비안이나 테슬라가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동안. 근데 이게 약간의 이제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아, 차익 실현 하고 싶은데 약간 울고 싶은데 빤 맞은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약간 넌 팔고 싶었는데 네. 조그만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좀 흔들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종의 기본적인 상승 흐름은 좀 기업 가치는 좀 올라갈 수 네, 있다. 아직은 그렇게 뭐 보시는 끝났다고 거예요? 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즘 국내 시장으로 잠깐 이렇게 돌아와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그동안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흐름. 뭐 지난 금요일은 조금 예외였는데 요즘 순매수로 돌아선 어떤 큰 변화의 이유는 있습니까? 외국인들? 사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게 너무 비워놨고요,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팔았으니까요. 코로나19 이후로 네. 증시 올라오면서 계속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1월 달, 사실 작년 11월에도 많이 샀는데 예. 정말 1년 만에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2.5조 원. 그리고 예. 12월 지금 2주 지났잖아요. 예. 2주 동안 2조 원 정도. 그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했는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국이 싸다. 미국이 연초 대비 20% 올랐는데 한국은 제자리입니다. 격차가 20%나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이제는 좀 한국도 한번 저렴하니까 한번 담아보자. 이런 좀 시각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거기에 두 번째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부양책을 쓰면 항상 과거에도요. 중국이 부양책 쓰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증시가 네, 보통 제가 2014년도에 그때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도 예. 미국이 테이퍼링 하면요. 중국이 지준율을 낮춰요. 항상. 중국이 이게 항상 반복됐어요. 어.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요번에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지수도 한 저점에서 10%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중국이 부양책 쓰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재를 많이 수출할 수 있다는 기회다, 거니까. 우리 예. 기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도 하나 작용했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엔 반도체. 반도체. 가장 많이 산 건 반도체 샀거든요. 반도체 경기가 요새 좀 생각보다 빨리 턴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도 극도의 비관론이었어요. 여름만 해도. 8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글쎄요. 겨울이 온다 겨울이 그래요. 온다. 예. 뭐 그 보고서 아주 예, 영향이 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조차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시각도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11월부터 외인들이 좀 색깔을 바꿨다. 요즘 라고 보시면 환율 되겠습니다. 면에서도 좀 외국인들의 좀 매력적인 상황입니까? 네, 요새 그러니까 보통 긴축을 하면 미국의 달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올라가질 않아요. 달러 가치가. 근데 보통 미국이요 되게 특이한 게 긴축을 하기 전에는 막 달러가 올라가는데 미리 막상 긴축을 하잖아요. 예. 긴축을 하거나 그 시그널이 확실해지면은 달러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래요? 이번에도 보면은 달러가 급락한 건 아닌데 예. 96 이상으로 안 가요. 횡보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너무 약했잖아요. 지난 뭐 몇 달간 위안화는 또 강했는데 원화만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주식 시장도 저렴한데 원화도 싸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좀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원화 들어온 거예요. 광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예. 작용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반도체는 확실히 투자 심리 호전된 거예요. 네, 확실히 좀 지금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기만 했잖아요. 근데 실제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4.5조 정도 예. 샀다고 했는데 그 중에 3조 원을 반도체 산 거예요. 거의 이쪽에 집중 투자를 했고 반도체는 선행성이 좀 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올해 반도체 가격 오르고 실적 좋은데도 주가가 급락을 했죠, 네, 먼저. 정말 앞으로 많이 안 좋을까 봐. 근데 반도체 경기는 내년 2분기부터 턴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2분기 원래는 정도에. 내년 3분기로 봤어요. 음. 이게 앞당겨졌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반도체가 아주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우려됐던 게 미국의 서버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반도체 재고를. 삼성전자는 별로 없는데
그럼 이거 주문 안 하면 어떡하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들 업체들이 오히려 증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서버 더 늘리겠다. 아, 그러면 수요가 주문이 늘어난다.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좋다니까 우리 시장 잘 견디고 있는데 그러면 뭐 조금 연말 우리가 뭐 산타랠리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랠리를 기대할 만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아니, 제가 이게 뭐 몇 달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달 올랐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2월은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뭐 5개월째 빠졌잖아요. 증시가. 네. 그래서 이미 2,800까지 우리나라 PBR 한 배거든요. 그걸 찍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점이 확인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아졌고 그렇게 바닥을 한번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바뀌어요. 이제는 크게 빠질 일이 빠질 없겠구나. 일이 없겠다. 근데 바닥을 모르잖아요.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빠져도 못 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3천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외국인의 시각,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 또 중국의 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긴축만 하다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연말까지는 뭐 산타 랠리가 아니더라도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연말의 강세가 투자자들 미리 생각해 본다면 2022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뭐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뭐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어떤 종목을 생각해야 될까? 참 관심이 많거든요. 우선 전체 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랑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의 예만 들면 네. 선진국과 신흥국이 디커플링 됐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미국은 너무 좋았고, 근데 신흥국 있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데 예. 코로나 확진자도 여전히 많고, 근데 백신 접종은 신흥국이 또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두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 거예요. 경기 격차가. 근데 내년에는 미국만 혼자 좋을 수는 없거든요. 신흥국도 좀 투자를 하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소비 여력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디커플링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좋은 그림이죠. 좋은 거네요. 근데 올해는 디커플링 되면서 안 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좀 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섹터도 좀 반대로 네, 어떤 올해 섹터, 좀 부진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반도체 지금 가고 있는 예, 예. 자동차. 자동차, 올해 정말 연초만 좋았잖아요. 예. 현대차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바이오 바이오 특히 참 안 좋았죠. 이 세 개가 내년에 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싸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그럼 뭔가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랑 예. 초음파를 쏴가지고요 피부를 이렇게 당겨준다. 이렇게 주름 같은 거 개선해주는. 예전에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엔 이런 기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후유증도 좀 적고 그러니까. 근데 이쪽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왜냐면 네. 저런 섹터에서 혹시 그럼 좀 이렇게 좀 좁혀서 종목으로 네, 가본다면 저는 종목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뭐 반도체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당연히 좋지만 중소형주 말씀드리면 아이원스라는 이제 부품. 아까 제가 비메모리 쪽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드리. 아이원스라는 반도체 부품 예, 회사예요. 부품 회사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방금 말씀드린 이 미용 에스테틱 의료기기. 리프팅 기기라고 있어요. 예. 초음파로 이렇게 주름을 펴주는 그 회사 좀 좋게 보고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예, 그럼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네. 왜냐하면 이제 차 생산이 안 돼가지고 부품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공급이.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좋아질 것 같고 바이오는 기업이 좀 너무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ETF 같은 거 있잖아요. 바이오 ETF. 네. 이런 쪽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